11월 16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이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및 윈윈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쇄신 정치개혁 의원 모임 소속 초선 의원들, 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돼 현장성이 떨어진다, 당의 동맥경화를 해소하겠다라면서 당 선대위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함께 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봅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치기 부의장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네, 제가 마음이 좀 급했는지 자꾸 말이 꼬였네요. 자,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계의 속설이 초반에 말 더듬으면 그날 방송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든 시진핑 역사상 첫 정상회담, 전부 다 사실은 시작은 내적인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시작하는 거 아니냐, 뭐 별 성과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좀 전향적인 듣고 싶은 얘기들을 서로 해준 경향이 있어요. 네. 중국이 듣고 싶은 얘기를 시진핑이 듣고 싶은 얘기를 바이든이 해줬고, 바이든이 듣고 싶은 얘기를 시진핑이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 오고 갔는지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 미중 정상이 두 차례 통화는 가졌었는데요. 이렇게 정식 회담을 가진 건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양국 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만큼 회담은 예상보다 길어졌는데요. 우선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에 대해선 갈등과 충돌을 피하고 상호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상식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양국 간 경쟁이 공개적인 충돌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도요, 각국은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미국은 미국의 가치를 옹호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강조했고, 바이든과 공동인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경쟁하겠다라는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충돌까지는 안 가려는, 서로 이제 관리하려는 정도의 이제 목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근데 뭐 민주주의 정상회담 하면서 미국, 러시아 빼고 곧 미국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올드 프렌드. 네. 이 올드는 오래된 친구입니까? 나이든 친구입니까?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할 때는 70년대 이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추진을 했었던 중국에 대한 이제 화해 제스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50년 된 관계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애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오래 맡으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좋게 해석하는 거죠.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 회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이제 필요해서 가진 회담이거든요. 국내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쪽이랑 통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소비재가 제대로 유통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을 뭐 받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반도체 굴기가 좌절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내년에 3년임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쯤에서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양자가 그래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의 이제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격화되는 것을 막은 정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자, 회담 전부터 대만 독립 문제, 신장, 티베트, 홍콩 등에 대한 중국의 인권 문제 핵심 관건으로 뽑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시주석은 뭐라고 답변을 해줬나요? 네, 일단 대만 독립 둘러싼 문제 관련해서요. 회담 후에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시행해 왔으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 또한 대만 독립 세력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다시금 강하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백악관의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의 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은 내부적으로는 소개가 되지 않았고요. 바이든이 대만 해협을 걸쳐서 현상이 변경이 되거나 혹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만 전했습니다. 사실 같은 얘기죠. 네. 사실 같은 얘기고 이제 대만 해협이 현상 변경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독립을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돕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완전 레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이후로 이제 이 문제를 미국이 중요한 카드로 활용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제 중간 타협점을 뭐 찾으려는 그런 양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기존만 하더라도 뭐 바로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미국 정가에서는 뭐 디플로맛 같은 그 외교 전문지의 기고문들을 통해서 자칫하면 대만 중심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 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네네. 뭐 사실 조금 오래된 우리 당고선님들 같으면 좀 아시겠지만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 문제가 이번 경우 정도면 그렇게 큰 갈등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96년에 뭐 3차 대만의 위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면전 위기로 실제로 갔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선의 타협이 이뤄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신장 위구르 문제, 티벳이나 홍콩 문제에 대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는 거론을 한 걸로 체면치레는 한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시 주석은 인권 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는 있지만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또 적절히 선을 걷습니다. 신경 꺼라죠. 예. 신장 위구르 지역 저는 관심 많습니다. 저희 네. 처음에 이렇게 저희 신장 개업 프로그램 명칭 그 정하는 것을 이제 공모를 했었는데 신장 위구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신장식의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가 항상 있는 곳이고요. 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님과 인터뷰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잡혔습니다. 일주일 전에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처음으로 이정필 씨를 찾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이정필 씨가 이게 검거라고 해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11월 12일 신병을 확보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지금은 구치소에 있다. 이미 수감돼 있다. 예, 네.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게 공식 발표예요. 이게 약간 좀 묘합니다. 발표가.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굉장히 핵심 있습니다. 인물이다라고 해가지고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수감해놓고도 나흘 동안 네, 뭐 12일이니까. 이제 밖으로 밝히지 않았던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의미가 이것도 뭔지. 단독이다 해가지고 특종처럼 맞아요. 보도가 됐어요. 머니투데이인가요? 그쪽에서 단독 팩트였나요? 더 팩트인가요? 네. 하여튼간에 단독으로 올라왔어요. 어떤 뭐 간략하게 지금 상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12일에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던 그 주인장님이 열심히 찾으셨던 이정필 씨를 검거를 했다고 오늘 이제 밝혀진 건데요. 범죄 혐의 소명과 도망 가능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라는 거를 이제 검거하고 나흘 만에 오늘 밝힌 건데요. 네. 그 이정필 씨는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소개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만나 김 씨의 10억 원 신한증권 계좌를 맡아 관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은 지난 9월에 이정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었는데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었고요. 이후에 보강 수사를 벌여서 10월 2일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하고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이 씨가 돌연 잠적하면서 그의 소재를 계속 추적을 해왔습니다. 10월 2일이었나요? 10월 12일이 아니고 영장 재청구가 한번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네. 될 것 같고요. 영장 재청구가 10월 12일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체포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서 네. 자수했나?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드는 대목인데 일단 왜 검찰이 이제 이 중요 인물에 대한 그 뭐 신병을 확보해놓고
바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고 네. 권오수 저 회장의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이 사실이 공개됐다는 거 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일 날 그 권오수 회장 영장 청구됐거든요. 근데 12일 날 신병이 확보됐다. 날짜가 딱 떨어지고. 맞네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도대체 어디가 있다가 그 한 달 동안에 한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씨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주인장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는 어떤 의혹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의심병입니다. 네. 예. 그냥 병이에요. 제 병이에요. 예. 혹시 이제 이미 잠적한 상태에서 권오수 회장도 사실 이제 구속되지 않고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접촉했을 가능성 혹은 이제 만약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둘 사이에 어떤 일종의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네네. 오늘 지금 이 영장 심사를 봐야 되겠죠. 지금 권오수 회장도 지금 영장 실질 심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받았습니다. 끝나고 네. 이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죠. 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영장 실질 심사? 네, 오늘 오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10시 10분쯤에 법원에 도착했던 권 회장을 향해서 이제 취재진들이 뭐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느냐, 김건희 씨와는 알고 지내는 사이냐 등등을 물었는데 역시나 뭐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들어갔고요. 이날 심사에서 검찰과 권 회장 측은 서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주고받으며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지난 12일 검찰이 권오수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건희 씨 관련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의심병이 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은데 네. 권오수 회장하고 김건희 씨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던 시점부터 굉장히 많은 의혹이 던져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굳이 이제 시간 순서로 정의를 하자면 뉴스타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여 년에 걸친 인연인데 그 중간 과정에 도이치모터스나 혹은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에 대한 이 매수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 이제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 씨가 일정 부분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따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09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김건희 씨가 장외 매수를 했고 블록딜 24만 8천 주. 8억 그렇습니다. 원어치. 2016년부터 11년까지 그 지금 이제 핵심적인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 시기에도 여기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2010년 10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013년과 2015년에 도이치 파이낸셜의 주식 매수를 했는데 그 주식 건부 사채. 그렇습니다. 그 주식을 2017년에는 마찬가지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0여 원어치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 여러 번 거칩니다. 그래서 회사는 손해 봤는데 김건희 씨는 18억인가? 네. 이익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2017년에 코바나 콘텐츠에서 김건희 씨의 회사죠. 코바나 콘텐츠에서 제작했던 뮤지컬 2010년에 제작했던 뮤지컬 미스 사이공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년에 현대미술 혁명가 전까지 웬만한 행사에는 거의 전부 도이치모터스가 협찬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물려 있는데도 권오수 회장의 영장 내에 김건희 씨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그 선수라고 지목됐던 이정필 씨가 수감이 됐다? 그러니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언론들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연락을 해보니까 그 대검 검찰 출입 기자들도 저와 비슷한 의심병이 도저들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건에서 뭐 의심은 의심이고요. 질문해야 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4명이 구속이 되면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다 구속영장 청구돼서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오늘 이정필까지 4명이 지금 구속됐어요. 그럼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이거는 뭐 거의 검찰이 입증을 했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방조나 공모가 있었느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조나 공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은 아까 얘기한 그런 블록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최은순 씨 자기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서로 통정매매 한 정황도 보도가 된 바가 있죠.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염씨라고 하는 도이치모터스의 재무담당 재무관리이사 임원 염씨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죠. 그래서 방조나 공모가 있었느냐 아니면 무혐의냐 이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2013년 경찰 내사 보고서는 왜 사장되었느냐. 세 번째 질문은 2021년 4월 달에 최강욱 의원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왜 이제야 수사가 진행되느냐? 왜 윤석열 후보가 총장인 시절에는 이 수사는 고소 고발이 있었음에도 진전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검찰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되고요. 오늘 이정필 씨가 인신이 확보됐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한 달 동안 뭐 했냐? 누구를 만나서 혼자 힘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난 사실은 있느냐? 이런 등등을 한번 검찰이 의심병 도지지 않게 밝혀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확인을 좀 하고요. 자, 다음 이야기는 오늘 구속 여부는 권오수 씨는 뭐 살펴보면 되고 양쪽 다 선대위에 지금 진통이 있습니다. 양당 모두. 이재명 민주당 캠프 쪽에서는 선대위 쇄신론이 나왔고 윤석열 캠프 쪽은 뭐 내일 1차 네. 명단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선대위 구성에 진통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선대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얘기 나왔나요? 네, 오늘 초선 의원 10명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요. 당 선대위가 이대로 안 된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인데요. 일단 국회의원 중심으로 너무 비대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장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따라서 외부 인재를 영입해서 전면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경선 이후에 당 전체가 참여하는 용광로 원팀 선대위를 구성하긴 했는데 시너지를 잘 발휘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몸집은 큰데 사실 나서서 가르마를 타주고 이 실효성 있게 활동을 하는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요.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민첩하게 대동단결해서 움직이는 모습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속성 등 이 후보의 그동안의 강점조차 사라지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지지율까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후보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빨간 불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뭐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한다라는 게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이다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몸이 무거운 캠프가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 대표와 그리고 당 밖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일종의 이제 알력 다툼 내지는 이제 기선 제압 싸움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지금 두드러지는 건 이제 당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인데 이준석 대표가 임명했던 이제 한기호 사무총장이 사실상 사의를 밝힌 상황이고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을 지내고 있는 이제 권성동 의원을 사실상 내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확정 발표할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일 아마 이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윤 후보하고 이 대표가 만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이제 전권 사실상의 이제 원톱을 맡겨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일각에 나왔던 김병준 영입설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일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이제 딱 눈에 보이는 거는 사무총장 바꾸는 겁니다. 네. 당 대표 제가 예전에 당 사무총장을 해봐서 아는데요. 당 대표와 사무총장은 정말 끈끈한 관계거든요. 근데 그 사무총장을 내치고 바꾸고 다른 사람으로 한다. 이준석 최고가 속이 편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 사무총장은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가 서면 보통 바꿨습니다. MB 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대선 후보 시절에도 2017년에 바꿨고요. 2012년 박근혜 후보 때는 원래 친박계가 이제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안 바꿨는데 이준석 그래서 당 대표가 지금 마치 윤 후보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 갈등이냐 혹은 전반적인 화제를 선취하기 위한 일종의 시뮬레이션 액션이냐에 대해서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4분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간 현안과 글로벌 이슈 모두 이야기했는데요. 두 정상은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지만 화상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은 처음입니다. 자,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첫 정상회담 막이 올랐는데요. 뭐 화상이긴 하지만 일단 의미부터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1월인데요. 10개월 됐는데 그동안 이제 전화 통화만 2번 하고
양국 외교 책임자들이 만나서 서로 상대방 입장만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네. 이 미중 갈등이 이 두 나라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적인 그 지지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중 문제에 관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양국 관계가 공개적인 충돌로 바뀌지 않게 가지 않도록 이번 회담을 하는 게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그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육중전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사 경험 결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국내 정치 일정을 어느 정도 그 정돈을 세팅을 했죠. 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관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적으로 미중 양국이 일종의 갈등 관리 모델로 시점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소위 국내적 요인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양국 간에 네. 국내적 요인이 등을 떠미는 거 아닌가?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네네. 그게 지금 이제 말씀을 국내적 요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스위스 지리에서 그 양국 외교수장이 만나서 원래 연내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화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네네. 그 미국에서도 경제 쪽에서 대중 정책을 좀 확실하게 보여달라라는 바이든에 대한 미국 기업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요구가 있었고요. 네. 중국도 계속 미국을 안 만나고 있는 게 불편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미중 양국이 뭐 가드레일을 만들든지 갈등 관리 어떤 틀을 만들든지 하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발산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네. 차원에서 이번 이 회담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번에 보니까 배석자들이 화려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부터 제넷 옐런 재무장관 등등등이 또 배석을 했고 중국 네네. 측에서는 유허 국무원 부총리, 딩쉐샹 중국 판공청 주임, 양재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등등등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석을 했는데 이 배석자들을 보면 어느 부분에 조금 강조점을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추론되기도 하는데 네. 이번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양측의 외교 수장들 이 둘 다 나왔죠.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과 제이크 설리번 그리고 네. 중국에서는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카운터파트를 맞춘 거고요. 특히 류허 국무원 부총리 류허 예, 주석의 친구로서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그 미중 간의 이 경제 협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전면에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옐런 재무장관이 카운터파트 역할을 했겠죠. 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요. 네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외교적인 그림에 더 치중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 여기서 실무적으로 뭐가 나올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네.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입장을 늘 견지해왔던 외교적 인사들, 특히 시해펑 외교부 부부장 같은 경우는 미국 담당 차관이란 말이죠. 우리로 치면. 네, 그렇죠. 그래서 매우 직접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라 로젠버거 NSC 중국 담당 선임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현안에 대해서 현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에 넣지 않는 상호 의견 개진하는 정도의 진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를 위한 외교 행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중국 측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백악관 발표문에는 이게 빠져 있다.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요,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백악관 발표는 이제 자정이 넘어서 했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았고 한 30분 정도 했는데요. 네. 이 미국의 이 양안 정책,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에 관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 다만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현상 유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독립도 만약 강제적인 병합도 뭐 다 반대한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네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대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뭐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올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그러한 정책이 대만의 현상, 양안의 현상을 변경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고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지만 현상 유지다라는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죠. 다만 계속 대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시도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을 압박한 부분, 이런 부분은 자신들이 판단해서 이게 대만 독립 성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은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오히려 중국이 하나 더 강조를 한 거죠. 네, 결국 지금 사실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크게 갈등을 하고 한반도의 이 남측이나 북측,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는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 정보까지 다 내놔라라고 하는 하고 또 뭐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라고 하면서 러시아 중국 쏙 빼고 얼마 전에 G20에서도 이 공급망 회의 한다고 하면서 중국하고 중국 철강에 대해서 더티 아이언 뭐 이렇게까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 세계 무역 체제를 둘로 좀 나누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까지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또 북핵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영향을 끼칠 만한 얘기가 좀 있었나요? 오늘 나온 얘기로는 특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첨예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대중 압박은 바이든 시대 들어서 훨씬 더 규범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이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뭐 나중에 발표를 한 거 보니까 뭐 북핵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 그런데 그건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을 거고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없더라고요.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만 있고. 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 서로 갈등 관리를 잘하자. 돌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자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나갈 상황도 아니었고 결국은 핵심이 미국과 중국 간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특히 최근에 불거져 나온 대만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중국이 계속 강조하는 경제 분야에서의 대중국 제재라든지 기업 제재 이런 거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 그다음에 관세를 인하해야 우리가 제대로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반도에 있어서 뭐 영향을 끼치거나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오늘 회의로 나온 건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 한국 삼성이나 SK 그리고 대만의 TSMC를 앞세워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더 강하게 부딪히지는 말자라는 정도의 그런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회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그
측은 자국 입장만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그리고 올해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러 차례에 걸친 그 미국과 중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했던 얘기들을 재반복하는 수준. 네. 그래서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었죠. 다만 직접 얼굴을 마주보고 화상이지만 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한 거에 불과하다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 어떤 합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을지라도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갈등을 유발하지 말자. 갈등을 피하고 상호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크게 모두 발언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팽팽한 기싸움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양측의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그렇다면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 상호 존중, 평화 공조, 상생 협력 이런 시주석이 미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이것도 그냥 구두선 정도로 이렇게 너무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기보다도 원래 이제 중국은 미국의 지나친 대중 압박이 중국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정치화하고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중국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정책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국이 협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중이 디커플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정국은 그렇기 때문에 갈등보다는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를 지키면서 협력을 하자. 이런 정도 차원의 뭐 구두선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미래 양국 관계를 풀어가는데 미국이 좀 더 전향적 자세로 나와달라는 그런 일종의 뭐 부탁 아닌 부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탁 아닌 부탁이다. 네. 하여튼간에 관심은 전 세계적 관심을 끌었지만 더 이상 열전으로 나아가지 말자.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는 이런 정도 서로가 서로 할 말은 다 했다. 하지만 돌파구를 열지는 못했던 회담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기득권 꼰대 정당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쾌한 정당, 청년들이 직접 참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초선 의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 신장개업에 출연했던 김성환 원내 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도 용광로 선대위는 됐지만 지금은 몽골 기병이 돼야 될 때다. 용광로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선대위가 제대로 좀 굴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중진이나 초선이나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초선 의원들 기자회견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저희 신장개업 초반에 한번 인터뷰하고 두 번째 인터뷰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럼요. 저희 신장개업을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주셨던 인터뷰였습니다. 예. 먼저 초선 의원들이 어제 내놓은 이야기, 정치특권 5대 제도개혁 과제 요구하시게 된 배경, 이거 뭐 대선과 무관하지 않을 텐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시게 된 겁니까? 네, 저희가 지금 선대위를 구성하고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민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또 국민의 여론과 우리 당이 같이 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정말 저희는 절박하고요. 마치 올해 그 4월 7일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전과 같은 그런 혹시 분위기, 환경이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네네.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지난주까지는 이게 그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다. 네. 근데 지난 주말 그리고 이번 주 초를 지나면서
컨벤션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거의 두 자릿수 가까운 지지율 격차를 컨벤션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한 위기감인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면서 기득권이라든가 특권, 불공정과 싸워온,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당의 이미지였는데요. 요즘 저희가 이제 180석이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기득권 정당, 또 안주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국민께 드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런 처절한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 본연의 모습을 좀 회복하고 싶고, 원래 민주당의 모습이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가 꿈꾸는 세상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대선을 위한 다시 한번 그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기다라고 저희 초선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맞는 말씀이신데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지금 네, 말씀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뭐 갈 네. 거냐, 선대본부장을 누구로 할 거냐, 네. 뭐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좌절이 되면 좌절이 되는 대로, 또 성취가 되면 성취가 된 대로 어떤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거든요. 근데 네. 그 지금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너무 양반들이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나 또는 사람, 어떤 책임을 누가 맡아야 된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아서 네. 국민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체계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혁신 선대위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까? 누가 물러나고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초선 의원들도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우리 국회의원들부터 먼저 3선 초과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고, 네. 또 면책 특권을 갖다가 지금 무제한으로 누리고 있는데 네.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 또 국민들께서 부르시면 국민 소환제에 의해서 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임기 중이라도 다시 심판을 받는 그런 부분, 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넓히는 부분을 지금 송영길 당 대표님께 제안을 드렸고요. 네, 한 5가지 정도 요구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또 외부에서 혁신적인 분들이 네. 우리 선대위로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람, 새로운 정책을 말씀을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죠. 네. 네. 아직도 좀 추상적이신가요? 예, 이게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물론 일반적으로 3인 선거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의 3인 이상 선거구에 당선권에 청년을 의무 공천하자라든지 네. 면책특권 제한하자,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하자, 당선거 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꾸자,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송영길 대표에게 요구한 이 그 개혁안, 정치개혁안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네. 정치개혁, 스스로를 혁신하는 방안인데 이게 선거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두 자릿수 네. 격차가 이번 주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까 우리 네. 김승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에 그런 위기감이 당내에서도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자회견문 전문에 보면 우리가 당사를 버리고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민주당을 깨쳐야 된다. 그런 구호가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혁신선대위를 먼저 구성을 해서 네. 국민들이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네, 절박한 마음은 확실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절박한 마음을 최초로 혁신해야 네. 된다. 선대위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혁신해야 된다. 그러는 절박한 마음을 이제 선대위를 구성해서 네네. 거기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마련해서 네네. 국민들께서 수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했던 거고요. 네. 당대표님과 한 40-50분 같이 활발하게 면담하고 토론을 했는데 네. 대표님께서도 거의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셨고 네. 예, 바로 진행이 될 거는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추후에 일단 선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람을 지금 경고등을 네, 켜주신 네, 거고 이 경고등을 킨 민주당과 이재명 선대위가 어떻게 네.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혁신의 모습,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모습과 정책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장동 TF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네. 그다음에 또 신한은행이 그 이재명 후보가 신한은행이 왜 화천대유에게 민간 사업자들 간의 화천대유에게 그 투자 수익을 전부 다 몰아줬느냐 이것도 같이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서 검찰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오늘 아침에 그런 발표를 그 TF에서 하셨던 네.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2011년 2월 달에 부산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영업 정지를 당한 후에 바로 2011년 3월 달 대검 중수부에서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리고 최재경 중수부장 등을 주축으로 하는 약 130명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지게 되는데요. 네네. 아유 초대형 수사팀이네요. 130명이면.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장동 대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네네. 이 부산저축은행의 이 대장동 대출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가 이미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 그 분석 자료 중에 삼정회계법인이 그 분석한 것이 있는데 이 대장동 1,100억 이 대출도 일단은 불법 대출이고 그다음에 부실 대출이라는 보고서가 있죠. 분명하게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산저축은행 10군데가 넘는 PF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그 저축은행 임원진 그다음에 금감원의 근데 임원들도 다 구속 기소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빌린 사람들 그다음에 대출 브로커 사람들을 전부 다 그 76명이나 기소를 했는데 이 PF 규모가 2, 3위인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만은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네, 당시 중수 이과장이 윤석열, 그다음에 중수과장이 김홍일 이런 분들이 있죠. 예. 최재경 부장이었고요. 최재경 부장. 최재경, 네. 예. 그랬는데 지금 네. 이 특수 수사를 하게 되면 네네. 검사들이 아침에 모여서 수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다 같이 회의를 하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하루가 끝나면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또 같이 회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말단 검사서부터 하는 회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수뇌부죠. 네. 중수부장이라든가 이 중수 과장들이 하는 회의가 있는데 음. 이런 모든 자료들이 모이는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도 유독 이 대장동 대출건만큼은 네. 거기에 돈을 빌린 이강길 전 대표라든가 네. 또 대출을 알선했다고 하는 조우영 씨라든가 네. 다 불러서 면담하고 또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계좌 추적했다는 통지까지 다 조우영 씨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명백한 불법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수사를 네. 덮어버린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작성한 공소장에도 네. 대장동 대출건과 똑같은 유형의 대출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유독 대장동 대출건만 네네. 기소하지 그렇습니다. 않았다. 그리고 대장동 대출건에 대해서 그 아까 말한 조우영 씨가 소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서 네. 그 검찰에 제출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발급 일자가 2011년 3월. 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떼준 인감증명서도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걸 봐서는 분명히 수사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관계자도 불러서 다 했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은 수사와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이 불씨들이 살아남아서 지금 그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네. 거기 1호 내지는 6호 여기에 다 그 권리들이 스며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하면 안 된다. 이때 봐주기 수사가 있었고 지금도 좀 이 부분에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네, 좀 그렇습니다. 들어봐도 좀 분명히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 말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환 의원님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정필 씨를 찾는다고 동네방네 광고를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검찰이 지난 12일 모처에서 이정필 씨의 신병을 확보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지금은 구치소에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먼저 찾나 시민들이 먼저 찾나 두고 보자고 했는데 공권력이 먼저 이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루 종일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왜 검찰은 체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신병 확보라고만 할까요? 신병 확보라는 말은 피의자가 자수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정필 씨가 자수했다면 왜 그 날짜는 12일일까요? 12일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입니다. 둘 사이에 모종의 연락, 모종의 역할 분담은 없었을까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기간 한 달 동안 딱 도주했다가 경선이 끝나자 신병이 확보되는 우연은 또 무슨 이유일까요? 한 달간 이정필 씨는 혼자 힘으로 숨어 있었을까요? 라인펀드 김봉현 씨가 검찰의 도움을 받아 잠적했던 일이 떠오르는 것은 저희 의심병 때문이겠죠. 선수 이 씨는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나 KBS 홍사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와 또 같은 진술을 할까요? 아니면 이전 진술과 달리 김건희 씨는 10억 신한증권 계좌만 주가 조작 선수인 자신에게 넘겨주었을 뿐 그 10억 계좌가 어떻게 쓰일지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할까요? 설렁탕 특검이라 불리던 BBK 특검에 이명박 무혐의 대사면 사건이 떠오르는 것도 저의 의심병 때문이겠죠. 부모님이 제게 의심병을 물려주신 것도 아닌데 왜 오늘은 의심과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 검찰이 저의 이 의심병을 단박에 치료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발. 신장식의 의심병이었습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양김노조 네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그리고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노 변호사님은 스스로 지금 방역. 죄송해요. 네,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는데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네네. 자, 오늘도 4인 4색 정치 토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저는 팩트 체크를 여기서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김혜경 씨 낙상 사고 취재했던 기자들이 경찰 경고 조치 받기도 했어요. 그 더 팩트인가요? 이쪽에서 막 계속 꼬리 물고 가고 그리고 내가 네 애미다 진중권 씨는 그 모자 쓰고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나오셨던 분이 그 사람이 김혜경이다 했는데 또 이해식 그 배우자 수행실장은 그 사람은 수행원이다. 뭐 이게 무슨 이런 팩트 체크를 우리가 계속 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데 소위 대통령 후보 내지는 대통령의 가족, 후보의 가족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대선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특히 후보의 배우자가 이렇게 뉴스에 초점이 된 대선은 기억이 없는데요. 이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대통령 후보의 가족에 대해서 특히 김혜경 씨 낙상 사고를 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언론과 정치권이 이거를 검증의 대상 내지는 흥미의 대상, 지나치게 흥미의 대상이 된 것도 같은데 이걸 소재로 해서 한번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보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좀 토론이 필요한 영역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무슨 뭐 디스패치가 파파라치 쫓아다니듯이 대통령 후보 부인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들었어요. 우리 네, 맞습니다. 예. 조성주 예, 조성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정의당 같은 경우 이제 지난번에 여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의 재갈을 묶는 거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반대를 되게 세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후보의 배우자들 관련된 이 각종 뉴스의 어떤 취재의 방식, 예를 들면 기사의 어떤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의 이게 진짜 심지가 흔들릴 정도로 이게 강하게 물론 이제 반대 입장 강력하지만 그 심지가 흔들릴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사실 언론들이 스스로 예전에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가짜뉴스 문제가 있다면 자정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것을 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자정 노력이 과연 있느냐라는 것에 자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시민들도. 네. 그러니까 이게 클릭수가 높다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언론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통신사 이제 포털하고 이제 이런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이런 네네. 것들이 한쪽에서는 이제 분명히 이제 그 언론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금 언론들의 이런 식의 과도한 선정적인 어떤 기사 양산과 또는 이게 이제 가짜뉴스 형태로 막 퍼져나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언론은 굉장히 자중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저는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이제 뭐 마치 이 공방의 호재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 좀 자세가 아니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이랬어요. 이 안민석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가짜뉴스가 딱 퍼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부인을 이게 폭행을 가했다라는 식의 찌라시나 가짜뉴스가 딱 돌았을 때 안민석 의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 만세를 불렀습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원래 가짜 뉴스를 잘 퍼뜨리시잖아요. 그 최순실 재산 뭐 300조 은닉도 나중에 가서는 말을 싹 바꾸던데 그 얘기 처음에 했을 때는 누가 들어도 최순실 일가가 외국에 은닉해 놓은 재산이 300조다 이런 취지로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는 거로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나중에 본인이 좀 불리해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누가 만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가짜 뉴스 잘 만들어요. 서로 가짜 뉴스에는 가짜 뉴스다. 아니 진짜 저는 안민석 의원께 그 제보하시는 분 있으면 잘라야 돼요. 보니까 그런 지금 뭐 제보는 잘라야 될 최순실도 그렇고 뭐 보니까 윤지호 옛날 사건도 윤지호도 그렇고, 있었죠. 안민석 의원님한테 하여튼 제보를 한다 그러면 좀 고지도태를 믿지 마시고 좀 사실 검증을 좀 하시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뭐 방송에 나가서 하신 것도 아니고 최고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평소 품성 때문에 루머의 설득력이 커졌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김영남 의원님한테 물어봐야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라고. 매우 저열한 발언이죠.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평상시에 어땠다는 거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뭐 말을 해달라고. 로봇계도 뒤집는 등 폭력성이 자주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평상시 품행과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물론 이제 말씀하시는 취지가 뭐 꼭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국민의힘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원 최고의 말에 저도 공감하는 게 아 그래요? 사실은 최근에 돌았던 루머의 핵심은 두 가지잖아요. 네. 첫 번째는 불륜설, 두 번째는 그로 인한 다툼과 일종의 가정폭력설. 이게 큰 줄거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다 얘기하시네. 그냥 불륜설은 난 찌라시라고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루머를 지금 예. 물어보시니까 그건 루머죠. 예. 네, 루머죠. 가짜 뉴스입니다. 예. 첫 번째 불륜설은 옥수동 누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대중의 왜 그러세요? 이미지상 잠깐만요. 아니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대중의 말해가지고. 이미지 대중 많은 대중이 잠깐만요. 네. 많은 대중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미지가 이 루머의 내용이 꽤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루머가 사실이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그게 이렇게 급속히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폭력성은 왜 2018년 지방선거 당선되는 날 언론하고 생방송하다가
질문이 자기 마음에 안 듣는다고 왜 일방적으로 뭐 그냥 이어폰 뽑아버리고 인터뷰를 중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조금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미지하고 겹치니까 이게 파급력이 있었던 거죠. 저는 사실은. 이제 조성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까는 처음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좀 문제의식이 있다. 최근에 보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은 정치권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저열한 루머나 이런 거에 절대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당이나 선대본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예를 들면 마라 이렇게 엄하게 했으면 훨씬 더 포인트를 땄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는 오히려 포인트를 잃는 거다 국민의힘이. 지금 사람들이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서로의 비호감을 막 양쪽에 들춰내고 더 비호감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의힘의 한때 이제 이준석 대표 당선되고 나서의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 좀 그런 맛이 좀 지금 점점 퇴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네. 자, 어느 쪽에서 포인트를 딸 건지에 대해서 서로 각자 판단은 다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딱 잘랐어야 된다. 네.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진짜 무슨 옐로우 페이지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이 상황 자체를 스스로가 조금 부끄러운 상황으로 만드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냥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제대로 된 평론을 하고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평상시에 뭐 어쩌고 그거는 부적절합니다. 네. 양쪽 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그 이재명 선대위 쪽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언론이 됩시다 이런 캠페인을 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추미애 전 후보 전 장관도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제 TBS를 향해서 하시는 걸 보면 매우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언론의 양쪽 다 지금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언론 환경이 어느 한쪽에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환경이 지금 돼 있나요? 오늘 아침에 제가 7시 모 방송에서 하는 뉴스를 보는데 네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보도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뭐 이야기 뭐 이런저런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 만나서 뭐 이렇게 펼친 거 뭐 이런 주로 정책과 공약 관련된 보도를 상당히 길게 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윤석열 후보가 나와 갖고는 뭐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이준석과 갈등, 뭐 어제 있었던 행사에서 눈도 안 마주쳐, 뭐 이런 보도만 해요. 그래서 역시 이게 진짜 편파 방송을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그런 경우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뉴스만 보도가 되고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 정책이나 공약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더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이재명 캠프 쪽의 주장을 담은 보도. 이런데 무슨 지금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이 불리한 환경이다. 야. 근데 어떻게 거꾸로 얘기를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는 뭐 저희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쪽에 또 좀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굉장히 이거 좀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양당에 비해서 사실 저희 쪽이 좀 불만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정의당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꼭 보도해줬어야 되는데 안 해줬다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말씀하시죠. 아니 꽤 있어요. 저희는 이제 지난 노동절에 뭐 그래도 보도가 꽤 나가긴 했는데 주사일제하고 신노동법 이렇게 이제 노동절에 냈던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보도가 됐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저는 봤습니다. 모병제 저는 봤습니다. 네, 모병제 이제 어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난 이제 경선 때 많은 후보들이 좀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 같이 모병제 하자고 그랬었죠. 다 같이 한번 토론해볼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보도를 많이 해서 좀 후보들이 토론도 하고 이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양당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는 정의당 앞에서 하지 마자. 저도 근데 저는 한마디를 보태긴 보태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언론이 일정 부분 그 언론사의 논조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편파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봐요. 편파성이 무슨 정말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처럼 이런 자로잰 듯한 사람이 그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로잰 듯. 네, 그럼요.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인트로 안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근데 쉽지가 않은데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죠. 특히 이거 최근에는 우리 여기 있는 TBS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오세훈 시장이 예산 삭감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TBS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출연금이 70%고 그다음에 정부 광고 내지 이제 공익 광고에서 한 30%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도 좀 빡세게 해야 되고 예산에 관련돼서도 서울시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만큼 뭐 서울시 행정권의 발동이라는 측면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편파성을 따지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CNN이나 막 대선 되면 다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정보 보정을 안 받잖아요. 자기네들이 논조를 지지하고 싶은 후보를 대놓고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지지하는 언론사가 내놓고 싶은 의견들을 얼마든지 또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또 언론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가 나와서 막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언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해달라라고 하는 식은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언론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김영남 전 편파방송을 의원입니다.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사실은 영국의 BBC처럼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영방송들이 사실은 지금 편파 방송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MBC, KBS가 공영방송인데. 아니 그러니까요. MBC, KBS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길 포함해서 거길 아니, 거의 뭐 포함해서 덩치가 TBS랑은 비교가 안 돼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 그런데 KBS 는. 이렇게 뉴스 한번 보세요. 분량이나 이게 보도되는 취지 보면 뭐 한심해요. 이제 그리고 네. 지금 김혜경 씨의 보도와 관련해서 그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경찰이 출동해서 뭐 스토킹을 경고하고 그 취재를 막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취재 방법이 만약에 김혜경 씨가 집안에 있는데 집안을 촬영했거나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 집 안에서 있는데 그걸 촬영해서 보도가 나갔죠. 뭐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나갔고 이런 경우 최근에 꽤 많았어요. 근데 그때 문제 제기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집 안이나 개인의 전용 공간에 있는 거를 취재하려고 했다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근데 공인으로서 집 밖으로 나와서 대중이 있는 자리에 서는 거를 취재하는데 그거를 뭐 흔히 요새 유행하는 무슨 다스베이다 복장을 한 경호원이 따돌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량 3대로 분승해서 이동을 했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래서 이재명 캠프가 지금 선거를 치르려는 캠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 더 팩트에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검은 망토를 이렇게 휘감은 분 사진 이제 올리고 그것이 이제 오보라고 하면서 내리면서 또 이제 변명 비슷하게 올린 글을 읽어봤는데 네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검은색 그 망토처럼 이렇게 휘감은 분 등 몇 명의 무리가 집에서 나와서 그분들을 이제 쫓아가는 과정에서 3대를 못 잘라서 한 대를 더 붙였다. 그게 우리의 원래 취재 방식이다. 우리가 뭐 스토킹 하려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스토킹이 아니고 그래서 뭐가 저는 스토킹이지? 궁금한 게 그렇게까지 해서 그분을 촬영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히 뭐였나? 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나를 또 저는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더 팩트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사실 하고 싶었던 것은 좀 전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했던 뭐 이재명 후보의 뭐 평상시 품성에 의해서 사실은 정말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했을 것인가? 라는 의심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매체에서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글을 내리면서 혹은 사진을 내리면서 왜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걸 올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2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로
약간 항의성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했고 네. 두 번째는 본인들의 취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뜨악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 매체에서 하고 싶었던 건 그거 같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나는 이재명 후보와 그 부인을 둘러싼 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사실 이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만한 그런 뉴스거리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뉴스 가치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조금 먼저 본인들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자, 드는 어쨌든 특정한 방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금기시하지만 뭐 일반 공영방송이 아니라면 특정한 어떤 정치적 견해와 방향 오히려 아닌 척하면서 얘기하는 게 객관의 그게 더 가상에서 위험하죠. 얘기하는 게 그렇죠. 사실은 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저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거는. 예. 다만 이제 도대체 취재의 목적이 무엇이고 언론 보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언론인들도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 주제를 정리를 하고요. 2030 마징가 Z라고 배웠던 세대들은 MZ 세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MG 세대입니다. MG 세대. 예, 그 양쪽 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야구 장애를 갖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뭐 e스포츠 뭐 이런 데를 갔어요. 우리 저 심상정 후보는 M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나요? 저희는 많이 사실 알려지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따로 기획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게 조금 너무 뭐랄까 그냥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네. 이제 당내 기획단의 고민이 많아서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그냥 정책이나 애초에 준비하는 거를 그 세대의 고민이나 이런 거에 맞게 출발하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 저희가 주사일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여론조사 돌려보면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주사일제 반대가 더 높아요. 근데 주사일제가 20, 30대에선 70%로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굉장히 전략단에서 논쟁이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지지층이 반대가 더 높은데 이걸 해야 되냐. 근데 20, 30대가 더 높지 않냐. 그럼 이건 사실 20, 30대 의견을 중심으로 설득을 해나가자. 약간 이제 이렇게 전략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 30대 지지율이 이제 심상정 후보가 좀 높게 나오는 건데 여성 지지율이나 이런 쪽이 높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가는 거죠. 모병제도 사실은 당내에서 아시겠지만 뭐 예. 신하희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진보는 전통적으로 징병제, 국민개병제에 기반을 둔 의견이 훨씬 좀 많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 논쟁에서 모병제로 가자 이렇게 한 것도 어쨌든 지금 젊은 세대는 이 전통적인 진보의 징병제, 국민개병제 논리가 설득이 되지 않는다. 다른 고민이다. 이거는 군대 경험이 다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당에서 논란을 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저희는 오히려 그냥 그렇게 가자. 따로 특별한 기획을 하는 건 우리가 좀 너무 보여주기식일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죠. 네, 김재섭 위원장님한테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20, 30대들이 이게 뭐 홍준표 후보로 갔던 것도 있고 꼰대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만나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어제 야구장에도 가고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 지금 20, 30대 표심을 얻기 위해서 잘못하고 있는 거랑 잘하고 있는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다. 20, 30대 표심 얻기 위해서. 이거 뭐 알았으면 벌써 올랐겠죠. 제가 벌써 알았으면 벌써 이제 올랐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이제 20대 30대가 보면 네. 이재명 후보나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나 나아가서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까지 다 꼰대죠. 근데 다만 다 꼰대죠. 다만 노력하는 꼰대가 누구냐. 노건이 누구냐. 노건이 누구냐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그렇고 다들 이제 노력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층들이 상당 부분 그 지지세가 옮겨갔던 뭐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홍준표 후보는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약간 얻어걸림만 또 사실 있는 것 같고요. 노력했다기보다는.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자체가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고. 네, 그 플랫폼 청년 플랫폼 예. 청문 홍답 보니까 재밌던데요, 저도. 재밌죠. 근데 네. 거기도 답변하시는 거 보면 상당 부분 꼰대인 답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면은 재밌어요. 재미는 있죠. 꼰대식 답변인데 내용은 꼰대인데 형식은 유쾌해.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유쾌한 네. 꼰대니까 20대 30대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사실 저는 이제 20대 30대 마음을 얻는 거는 저는 20대 30대는 충분히 검증하고 후기 읽어보고 여러 그 업체에서 비교해서 구매했던 훈련들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이념지향적 성격이나 이런 걸로 후보를 지지할 것 같지는 않고 끊임없이 다방면으로 검증하면서 결국 최종 투표까지 사실상 부동층으로 나누면서 투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얼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20대 30대를 위한 정책들을 해내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고 뭐 비근한 예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0대 3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후보 중에 그 버니 샌더스가 있는데 그 이제 버니브로스라고 하는 팬덤도 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근데 버니 샌더스가 무슨 20대 30대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20대들이 이러다가는 너무 양극화에 치여서 앞으로는 미래가 너무 어둡겠다라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 진정성을 보고 버니브로스라는 사실 팬덤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그냥 저도 MZ세대, 그러니까 거의 끝물의 MZ세대로서 그냥 충고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좀 진정성을 계속 보여주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이런 거 사실 후보가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잖아요. 어려운 얘기죠. 네, 이런 얘기들을 좀 그 앞장서서 해줄 수 있는 후보들을 결국엔 20대 30대가 이념을 떠나서 성향을 떠나서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양당 후보들 청년들 대하는 태도나 내놓는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뭐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다 완벽하다거나 정말 그럴듯하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2030 세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저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저도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내걸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런데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님이 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책이나 이런 그 건전한 것에 대한 담론이 없고 그렇게 약간 좀 좋지 않은 뭐 가십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국민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야구장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상무 e스포츠단 공약을 하면서 이제 청년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두 분의 행동을 딱 기본적으로 딱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야구장 찾아가서 한 게 정확히 뭐예요? 윤석열 후보가 그냥 사람들하고 응원하고 야구 보다가 5회 정도 되니까 나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청년들에게 어떠한 식의 정책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공약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상무 e스포츠단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미래가치 산업 플러스 군대에 가는 그런 그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군대가 앞으로 이제 좀 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비전 제시,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여주기식으로 누군가하고 자꾸 만났다 소통한다 이것만 사실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제대로 된 그분의 가치관이 국민에게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좀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정책이나 공약을 제대로 밝힌 게 없어서 보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 로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이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정책 공약이 거의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국토보유세 얘기를 하면서 10%에게 걷어서 90%에게 나눠준다.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 뭐 이런 식의 그 지금 선거 캠페인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를 해줬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1가구 1주택의 주택 양도세 완화 그리고 종부세 개선안을 동시에 거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한마디도 보도가 안 돼요. 그런 점을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신문에서는 두 개가 딱 비교돼서 보도가 되는데 방송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가십거리만 보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낮에 종편 보면 아니던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송국인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특정 그게 방송국이. 국가가 상당히 지분을 갖고 있는 방송이었어요. 자, 예. 그런 것만 골라서 보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많이 하는 방송을 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선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어제 오늘 선대위가 덩치만 용광로는 사실 이렇게 다 용광로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형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가 용광로는 됐는데 몽골 기병 같은 신속함이나 돌파력이 우리 선대위에 없다. 스스로 그렇게 진단을 하고 또 초선 의원들도 오늘 뭐 특권은 내려놔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셋이 도대체 어떻게 선대위를 만들어내려고 저렇게 싸우지? 내지는 싸우는 척하는 건가? 저거 약속 대련 아니야? 언론의 이 기자들이 심지어 그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일단 내일 1차 선대위 안 내놓는다고 했는데 내일 나옵니까? 지금 정리가 좀 됐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아웃사이더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인사이더를 모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각각 이제 민주당 선대위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김재섭 도봉갑 네, 김재섭입니다. 네. 그 민주당 선대위를 보면은 메머드급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165명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네. 대부분 다 이제 메머드는 멸종된 생물 아니겠습니까? 네.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저는 굉장히 아쉬웠었어요. 저도 원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너무 원내 인사들이 꽉 차가지고 실제로 좀 젊은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젊고 기동력 있고 메시지가 좋고 자기 분야가 확실한 사람들이 사실 뭐 부자가 달려가지고 저기 밑에 어디 뭐 사이드에 붙어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최근에 그래서 현근택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했어요. 난 선대위에서 부대변인이 대변인으로 승진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현근택 대변인도 마찬가지. 처음에 부대변인 있다가 사실 말 많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근택 변호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제 현역들의 기득권들이 너무 세가지고 저기 뭐 그냥 자리 나누기 이상으로 아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로 메모드의 그 길을 전철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래본 적이 대선에 없었잖아요. 늘 후보가 딱 생기면은 그 뒤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말하자면 이제 쭉 뒤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하 3분지계가 돼가지고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라는 세 명의 플레이어가 사실 국민의힘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금 같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약간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됐던 게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한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보면은 20대, 30대에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유권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정치인이라는 표상을 통해서 집결하게 되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20대, 30대, 그러니까 결이 다른 기존의 국민의힘,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랑 결이 다른 20대, 30대의 유권자들, 지지자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구심점으로 모여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수 지지층. 윤석열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 생각하시는 보수 지지층들 대부분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가지는 단점이라고 하면 젊다는 거잖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윤석열 후보도 신선하다는 면과 동시에 정치 경험이 길지 않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상쇄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경륜과 나이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이라는 사실 이 솥발의 형국이죠. 삼국지에서 나오는. 삼정. 그것이 지금 이렇게 좀 나름의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내분이 되는 거고 잘하면은 이게 잘 안 서 있으면 한쪽만 조금 기울어도 이렇게 그 소치 엎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균형을 잘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사실 한지붕 세 가족을 잘 이끌어가서 정권 교체까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간의 뭐 놀라운 케미 여기서 이제 될 것이다. 속보 뜨네요. 윤석열 선대위 구성 보시면 내일 이준석과 단판. 무슨 선대위 구성을 하는데 후보하고 당 대표가 단판을 줘야 돼. 저는 약속 대련이라고 봅니다. 조성주 명백한 약속 대련이다. 실제는 삼각 구도가 이미 섰다. 저는 김재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나쁘지 않은 구도다. 누가 봐도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히 요소요소를 잘 찌르는 구도여서 오히려 그냥 바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랑이를 하면서 가는 게 훨씬 이슈를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이제 김종인
이제 모르겠으면 뭘 맡으신 건가요? 총괄 선대위원장 할 예, 겁니다. 제 어쨌든 예상은. 근데 뭐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거를 들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역시 감각이 있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메시지 뭐 플레이는 저희하고 최고다. 경쟁 어쨌든 뭐 이러지만 굉장히 그 인상적인 부분을 짚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짚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짚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파워풀할 거고 지금 이건 다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약속 대련 너무 길어지면 또 이게 좀 식상하니까 빨리 이제 끝내시고 품새 경쟁이 되거든. 그렇죠. 그 품새 경쟁이 되니까 빨리 끝내시고 이제 본격적인 뭐 레이스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지난주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이 민주당 선대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시죠. 이렇게 하다 큰일 난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습니까? 나아진 게 어떻습니까? 한 개도 없어요. 정근택 대변인 올라갔잖아요. 정근택 대변인 하나는 있네 하나는. 현근택 대변이 올라간 게 그렇게 훌륭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매우 실망스럽고 사실은 지금 아직도 갈팡질팡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네, 네. 본인들의 역할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은 경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로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정책을 빨리 개발해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후보가 그냥 하나씩 툭툭 던지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정치하지 않고 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뭔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후원도 없고 그래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차라리 그런 반대급부 쪽에서 보면은 반대쪽에서 보자면 오히려 지금 현재 더 잘 되고 있다는 거죠. 밀고 당기고 뭐 분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요. 국민들의 눈을 네. 붙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보만 여기저기로 뛰어다니고 서로 막 분열돼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빠르게 정리해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보기엔 김용남입니다. 아니 이제 요 얘기는 그래요? 예, 홍준표 대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3분 남았는데 벌써요? 예, 3분 남았어요. 시간이요. 별 관심도 없는 얘기를. 관심이 없다. 홍준표. 아니 근데 악플 이게 자꾸 뭐 달려요. 벌써 그래? 오픈하고 악플 며칠 만에 기억나요. 350만 뷰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우리 32분 토론했어요. 금방 지나갔는데 아유, 그러네. 예. 뭐 350만 뷰가 됐다. 오. 그리고 최고 인기 코너는 아까 말씀드린 청문홍답.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근데 꼰대를 귀엽게 또는 단답형으로 딱딱딱 이야기하는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분들은.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저류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럼 이 물기를 어느 쪽으로 언제 틀어야죠. 트느냐. 틀어야죠. 이 문제인데 어떻게 보세요? 본인 지금 얘기는 어느 쪽으로도 나는 안 튼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까지는. 예.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지가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근데 그 경선 직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가 소위 뭐 컨벤션 효과가 됐던 예. 후보 단일화 효과가 됐던 네. 껑충 올랐어요. 근데 네. 이게 꺼질 거라고 민주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열흘이 지난 상황에서 오히려 그대로 간다. 벌어지는 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민주당 쪽은 약간 지금 기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슬럼프를 빨리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홍준표 의원이 지금 뭐 청년의 꿈이라는 그런 네네. 사이트를 플랫폼 만들었죠. 열었는데 예. 독자 세력화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일단 결국엔 가둬놓고만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선거 전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압력이 들어갈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압력들이 후보들에게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쨌든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현재로서는 홍 대표의 답은 대답 불가였습니다. 그와 같은 거에 대한 대답이. 근데 그게 요 지금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한 말씀씩만 지나면서 하고 예. 오늘 토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사실 알기 어려운 분이잖아요. 분이세요. 어디를 동기호 때 튈지 몰라, 같은 분이어서 그분이. 예. 일반적인 예측을 하기 어려운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혼자 뭘 시도하시면은 아마 지금 모든 후보들 중에 다 메이드 인 민주당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나온 대선 네. 후보 저희 빼고 네. 메이드 인 민주당이 아닌 뭐 후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예. 근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되게 상한가인데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용이 정확히 없어요. 지금 좀 쌈박하고 좀 재미있고 이거 때문에 사실 한 거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도 그 홍준표 후보를 가장 열렬히 지지했던 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대 이상이었잖아요. 네, 근데 확 바뀌었잖아요. 20대, 30대가 홍준표라는 사람을 지지하게 된 게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홍준표가 상징하는 그 무엇이 20대, 30대의 마음을 울린 것이지 홍준표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20대, 30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있는 윤석열 후보가 20대, 30대가 좋아했던 홍준표가 상징했던 그 무언가를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인기 같은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한 그다음에 이 윤석열 후보 캠프로 다 흡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네 분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숨 돌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코너입니다. 예. 앞에서 워낙 뜨겁게 치열하게 후보와 후보 부인의 인성까지를 들먹이면서 토론을 했어야 되는 이 혼란한 시간을 좀 지나서 매주 화요일 인권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이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이사입니다. 이사님 예.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이사인 줄 아는데 여기 이사장이라고 써 있으니까 또 이사장이라고 읽네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예. 자, 지금 지난주에는 광주 도청 금남로 그리고 망월동 구묘역, 신묘역 여기까지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금남로에 있는 카톨릭 센터 저도 여기 갔었는데 근데 이 건물 들어서면은 온몸이 긴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그런 느낌들이 오는 때가 있어요. 네네. 이제 다른 건물 들어갈 땐 그렇지 않은데 여기 들어갈 때 막 이렇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건물들은 좀 인위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뭐 도청 같은 것도 많이 건드리고 뭐 저기 그 뒤에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시아 문화전당 허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전일 빌딩도 또 이제 손이 많이 간 이런 거거든요. 네, 탄흔은 남아 있지만 손은 많이 갔죠. 근데 여기 가톨릭 센터는 그때부터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1980년 그 현장을 목격한 그런 건물이어서 그런지 들어갈 때 그렇게 쫙 긴장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때 이제 거기 들어가면 또 1층서부터 사실 그 5.18과 관련된 그 5.18 항쟁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쭉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5.18 유적지를 한번 찾아가겠다라고 맘먹으면 사전 지식이라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금남로에 있는 이 카톨릭 센터 지금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여기서부터 가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5.18의 발생 배경서부터 전개 과정 지금까지 그런 과정까지 쭉 이게 전시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 따라서 쭉 가다 보면 5.18이 어떻게 전개됐고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광주 다른 곳을 금남로든 도청이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구묘역을 가보시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기 눈에 띄는 전시물 가운데 리어카? 그냥 뭐라고 손수레? 우리 말로 하면 손수레. 근데 손수레 하면은 리어카 이 느낌이 딱 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리어카 있죠. 리어카가 2층에 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그때 그 현장에 썼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리어카가 있는데 그 리어카가 왜 중요하냐면 5월 20일까지 1980년 5월 20일까지 그 개헌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거나 뭐 한 사망자가 없다고 그랬었어요. 네, 부인을 맞아요.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5월 20일 날 사망자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그 공영터미널 쪽에서 나왔어요. 네. 그 리어카에 이 시신을 싣고 태극기를 덮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진해서 도청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따라 쭉 가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요. 도청으로 맞습니다. 도청으로. 예. 그랬던 리어카인 거죠. 예, 지금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은요. 그 흑백 사진 5.18 기념재단에서 제공해 주신 흑백 사진이 있습니다. 이 리어카에 태극기를 덮은 두 구의 시신이 공영터미널에서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여태까지 이제 그 소문으로만 떠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맞아 죽은 아주 처참하게 맞아 죽은 뭐 이런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대로 네. 이제 학생들이고 이러다가 시민이고 다 죽겠다 하면서 같이 모여서 도청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도청이 이제 항쟁의 그런 거점이 되는 중심지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금남로 일대, 도청 일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몇만 명씩 모이는 겁니다. 네. 그때 그 지금 사진에 유튜브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태극기가 덮인 리어커 예. 이게 이제 카톨릭 센터에 예. 전시가 그대로 되어 있는 예, 거죠. 2층에 돼 있는데 거기 또 이제 그 리어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개헌군이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네. 그 신발이 벗겨지고 그랬잖아요. 그 신발 같은 그랬죠. 것도 또 거기를 또 이렇게 전시해 놓고 뭐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신발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 특히 단화 여성들이 예. 신는 단화 이런 거는요. 그냥 금방 쭉 벗겨져요. 널브러져 있는 그거를 재현해 놨죠. 예. 예. 그때 이제 91년도에 김기정 열사 돌아가셨을 아, 때 그 예. 대한극장 앞에서 예, 예, 예. 너무 갑자기 전투 경찰들이 이제 오니까 현장에 저도 있었는데 예. 지나가고 나 보니까 정말 대한극장 앞에 신발이 예. 한 트럭만큼은 그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를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시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해서 막 붙고 그러다가 막 전경들이나 백골들에 쫓기고 그러면 그런 거 항상 나오거든요. 네, 나오죠. 근데 이 광주 여기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맨발로 뛰는 겁니다. 그럴 예. 때는 그냥 전투 경찰이 와서 시위를 해산하려고 해도 겁이 나가지고 신발이 벗겨지도록 사람이 도망가게 네.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총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어땠을지 그런 것을 재현해 놨다. 그다음에 제 큰 양은대야도 있었던 예, 거예요. 양은대야가 있습니다. 그 1층에 네. 들어가면 양은대야가 딱 있는데요. 네. 이 양은대야가 그 여기다가 그 대인시장 또 네. 양동시장. 양동시장. 이쪽에 이제 그 여성들이 거기다가 주먹밥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밥을 넣고 막 비벼가지고 그걸 네, 네.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 시민군들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시민군들은 이 주먹밥을 받으면서 울었어요. 네.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를 받고 응원을 받고 그랬던 사람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을수록에 이제 말하자면 하층민들이거든요. 하층민들. 그러니까 예. 인간적인 대우나 이런 것들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이제 시민들이 열렬하게 자기들 지지해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서로 나누고 막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양은대야가 그 광주의 정신. 네. 대동세상 해방 광주의 그 정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5.18 주간 되면 네, 이런 맞습니다. 양은대에다 놓고 거기다 이제 주먹밥 만들어서 나누고 하는 행사들 좀 하고 그러죠. 네, 광주역 예전에 광주역 지금은 뭐 송정역 광주 송정역에 KTX가 쓰면 네. 예전 광주역 앞에서 네. 그런 행사들을 맞습니다. 하곤 했습니다. 천막도 이렇게 쭉 치고 예, 지금도 이제 뭐 주먹밥 만들어서 매년 그렇게 하고 매년. 이제 그러죠. 근데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없으면 광주는 그냥 개헌군한테 뭐 피해를 당한 걸로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피해를 줬던 뭐 살상을 했던 개헌군을 물리치고 해방 공동체를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양은대야니까 그걸 1층에 들어가면 그걸 그때 진짜 다 쭈그러지고 하는 이런 양은대야를 거기 전시해 놓고 그걸 생각해 보게 하고 있죠. 주먹밥 정신, 주먹밥 공동체라고도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위 그 말하자면 광주 시민들이 오롯이 네. 광주시에 이렇게 이 전체가 다 막히고 하면서 계엄군들이 그러니까요. 광주를 막고 해서 그 동안에 뭐 흔히들 범죄 하나 없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목구트리 하나 누가 훔쳐가거나 예. 도리어 자기들 피를 헌혈하려고 줄을 길게 쓰고 네. 자기들 갖고 있는 것도 다 내놓고서 그거를 밥을 해다 주고 뭐 그러니까요. 먹을 거 내놓고 뭐 이렇게 돼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이게 참 지금도 참 의아한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오히려 광주 정신의 본령을 예. 찾아야 된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 예. 올라가면 예. 이무리한 행진곡 원본 확보. 예, 예, 거기 있습니다. 네. 예. 이 이무리한 행진곡이 이게 그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씨가 예, 영혼 영혼 결혼식을 결혼식 때. 1982년 2월달에 그 망월동 구묘지죠. 거기에 이제 윤상원 씨가 이제 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1979년에 이제 먼저 돌아가신 들불야와 같이 하다가 네, 돌아갔던 네. 노동운동가 그 박기순 씨를 합장하면서 네. 영혼 결혼식을 해요. 네, 그때 네. 거기에 그거에 맞춰갖고 불린 노래가 그 만들어진 노래가 이 니물리한 행진곡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서대문 구치소에서 징역사를 하고 있던 백기현 선생님이 미발표작이었던 시죠. 맷비나리 이것을 황석영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다듬어 가지고 가사로 만들고 그걸 김종률이라는 학생이 전남대 학생이 그걸 이제 작곡을 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니물잔 행진곡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백기현 작사, 김종률 작곡 이렇게 보통은 알려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간에 황석영 선생님이 그거를 그 맷비나리라 그러니까 원작이 백기현 선생님 거죠. 백기현 선생님 거고 그거를 좀 사실 손을 조금 대셨어요. 예. 그것도 참 크게 뜻을 어긋나지 않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노래에 잘 부를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셨고 백 선생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그 2년 됐나? 윤사원 씨하고 박기순 씨는 들불약을 같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약들을 같이 하면서 하다가 안타깝게 이제 1979년 12월 달에 박기순 씨는 이제 그 연탄가스로 중독해서 돌아가셨어요. 참. 예전에는 또 겨울이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 또 5.18이 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 항쟁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톨릭회관 3층에 전시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당시에 그 전쟁통 같은 상황에서 어떤 기록물들이 남았을까 궁금하거든요. 그 투사위보 같은 게 있거든요. 투사위보. 그때 이제 언론이 다 막혔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신문도 뭐 저 막히고 저 방송도 막히고 해도 이제 왜곡 보도만 계속 일삼고 있으니까 녹두서점 이런 데서 바로 이제 그 도청 바로 옆에 있거든요. 녹두서점 이런 데서 투사위보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상황들을 갖다 정리한 A4 용지 앞뒷면에 돼 있는 이런 거에 갱지에다가 이게 가리방이라 그러죠. 가리방. 예, 이거 긁어 갖고 한 거고 어쩌면 너무 희미하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때 썼던 당시 상황들을 기록한 일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이 있어요. 김대중 내란 사건과 관련된 기록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모았는데 이게 강주시가 이제 초창기부터 그것들 모으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5.18 기념재단이 또 모으고 뭐 이러다가 2011년도에 이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으로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되거든요. 예, 그랬던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2015년 그 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여기에 이제 그 기록물들이 그게 이제 개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모여서 이 전시를 보관도 하고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그 기록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딱 그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시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면에서는 저는 광주시가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을 좀 했다고 보여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안산시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세월호 참사도 상당히 소중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참 안 하고 아쉽네요. 아쉽죠. 예. 아쉽네요.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기념물보다 사실은 그런 기록들이 훨씬 더 그렇습니다. 소중한 거거든요. 예. 자, 이 기록관 꼭 들러야 되는 곳이 6층이다. 이렇게 6층. 말씀해 주셨어요. 왜 6층 꼭 들러야 됩니까? 6층에 가면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네. 1분밖에 안 남았어요. 6층에 가면은 윤공희 대주교가 집무했던 집무실이 복원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대주교님이 쓰셨던 그 상태대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그 창을 통해서 금남로를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의 창이 갖고 하는데 이 윤공희 대주교가 이 5.18 났을 때 금남로에서 개헌군에 의해서 청년들이 맞아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5.18이 끝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천주교 광주대교구가 이제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동력이 되죠. 거기에 이제 진실의 창 해가지고 여기 금남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창이 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종교인으로서 그 자기의 그 약자인 이런 사람들 곁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이러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그 천주교 사제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되는 거죠. 네, 진실의 창을 통해서 금남로를 꼭 한번 내려다 보시면 우리 윤공희 대주교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상무대, 저도 상무대하고 이렇게 해놓은 데도 다 둘러봤는데 상무대하고 뭐 양림동 뭐 등등등 해서 광주 몇 군데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래곤 이사님 감사했습니다.